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박경리 소설의 성녀와 마녀라는 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박경리. 이 이름 석자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 근현대 문학의 거대한 산맥 앞에 서게 됩니다. 1926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박경리 작가는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 속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그 처절한 상실의 고통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녀는 생의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인간의 의지와 존엄성, 그리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여성의 삶을 누구보다 깊이 있게 그려낸 작가입니다. 1955년 단편 계산으로 문단에 등단한 이후 불신시대, 표류도, 김약국의 딸들, 파시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인간 내면의 복잡한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1969년부터 무려 25년에 걸쳐 집필한 대하소설 토지는 그녀를 한국 문학의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어준 필생의 역작입니다. 박경리 작가는 단순히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대의 증인이었고 여성의 대변자였으며 인간 존엄성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문학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와 창작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던 그녀는 여성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은 단순한 허구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박경리 자신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삶에 대한 집요한 애착이 투영된 살아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그녀가 1960년대에 발표한 성녀와 마녀는 그 짧은 제목 안에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압축해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성녀와 마녀. 두 단어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여성 안에 공존하는 두 개의 자아를 상징하며 박경리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부과해온 이중적인 잣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편의 소설을 감상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시선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물어보는 시간이 됩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가 성녀이고 누가 마녀인가? 그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경계를 누가 긋는가? 이제 그 질문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소설 성녀와 마녀의 줄거리는 표면적으로는 두 여성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 시대의 초상이자 인간 내면에 대한 정밀한 탐색입니다. 이야기는 전쟁 이후 혼란과 궁핍이 뒤엉킨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아직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있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시절입니다. 그 시대의 공기는 무겁고 거칠었으며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설의 중심 인물은 두 여성입니다. 한 명은 정숙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인으로 서술 전반에 걸쳐 주변 사람들로부터 훌륭하고 착한 여성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삶이 얼마나 힘들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집안의 모든 꾸준히 일을 도맡고 시댁 어른들을 극진히 봉양하며 남편의 외도와 냉대에도 원망 한마디 없이 자리를 지킵니다. 세상은 그녀를 보며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여성이라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러나 박경리의 눈은 그 칭송 뒤에 가려진 것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헌신 속에는 진정한 자발적 사랑과 함께 어릴 때부터 내면 깊이 새겨진 공포와 복종의 습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침묵하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 자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 자신을 서서히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갉아먹습니다. 또 다른 중심 인물은 세상의 시선에서 마녀로 불리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욕망에 솔직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남편 이외의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회는 그녀를 가리켜 이기적이고 파렴치하며 위험한 여자라고 단죄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수군거리고 가족들은 그녀를 부끄럽게 여기며 심지어 그녀를 조금이라도 가까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설 안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그 마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욕망과 일탈은 단순한 방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가해진 억압과 부당한 대우, 한 번도 진정으로 사랑받아 본 적 없는 상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이 요구하는 여성의 틀 안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을 거부한 것이지 악해서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두 여인의 삶은 어느 지점에서 교차합니다. 그 교차점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이른바 성녀라 불리는 여인의 남편이지만 마녀라 불리는 여인에게 끌립니다. 이 삼각관계는 소설의 표면적 갈등을 형성하지만 박경리는 이것을 단순한 불륜 서사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 관계를 통해 각 인물이 어떻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되는지 그 심리적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합니다. 남편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성녀의 여인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왔는지를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인식은 그녀를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혼란과 고통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언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녀라 불리는 여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도 그 안에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자유롭지만 외롭고 당당하지만 상처받아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마녀로 부르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낙인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두 여인은 직접적인 대면의 순간을 맞습니다. 이 장면은 소설 전체에서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미워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두 여인 사이에서 뜻밖의 감정이 흐릅니다. 그것은 연민입니다. 성녀라 불리는 여인은 마녀라 불리는 여인 안에서 자신이 억눌러온 욕망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녀라 불리는 여인은 성녀라 불리는 여인 안에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안정과 인정에 대한 갈망을 봅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는 순간 두 여인은 각자의 방식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느 쪽도 완전하지 않았고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행복하거나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 다른 선택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낸 두 명의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성녀라 불리는 여인은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결심을 하거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자신을 배신하며 살아왔는지를 천천히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깨달음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는 동시에 깊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마비되어 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아프지만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고통입니다. 마녀라 불리는 여인도 소설의 말미에서 조용한 변곡점을 맞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얻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박경리는 그녀를 좌절이나 후회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삶의 방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삶이 가져온 결과들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를 배웁니다. 소설은 두 여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 앞에 홀로 서는 장면으로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습니다. 독자는 마지막 장을 덮으며 그 열린 결말과 함께 오래도록 앉아있게 됩니다. 성녀도 마녀도 아닌 그저 살아가고 있는 두 명의 인간. 그것이 박경리가 이 소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진짜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소설의 배경은 1960년대 한국 사회입니다. 전쟁 직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로 경제 개발과 근대화의 물결이 밀려오던 시기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작품 전체에 걸쳐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가부장적 질서가 여전히 굳건하게 사회를 지배하던 때 여성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회는 가차없이 그 여성에게 마녀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박경리는 이 사회적 맥락을 소설의 배경으로 삼음으로써 성녀와 마녀라는 이분법이 사실은 사회가 만들어낸 허상임을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인물들의 대화 속에, 행동 속에, 주변 인물들의 반응 속에 작가는 당대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시선과 억압을 정밀하게 기록해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회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이며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문체는 박경리 특유의 절제된 서정성을 품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과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긴 무게감은 독자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작가는 특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인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독자는 그 인물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고 행동이 설명보다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내는 박경리 특유의 서사 방식이 이 소설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증오, 연민과 경쟁, 이해와 오해가 뒤엉켜 있는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각 인물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약함과 강함, 추함과 아름다움은 독자로 하여금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불편한 인식의 순간을 경험하게 합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성녀의 역할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누군가를 마녀로 규정함으로써 나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소설을 읽으며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는 것은 박경리가 그 어떤 인물도 단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녀로 불리는 인물도 마녀로 불리는 인물도 그 어느 쪽도 작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옳다거나 그르다는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박경리는 각 인물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삶의 맥락과 내면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것이 이 소설이 단순한 여성주의 문학을 넘어 인간 보편의 이야기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성녀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덕성이 아니라 환경과 선택과 강요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마녀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악함이 아니라 사회가 그어놓은 경계선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은 소설을 읽는 내내 잔잔하지만 강하게 독자의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또한 이 작품은 죄의식과 욕망이라는 주제를 매우 깊이 있게 다룹니다. 성녀로 살아가는 여성 안에는 마녀적인 욕망이 잠들어 있고 마녀로 살아가는 여성 안에는 성녀가 되고 싶었던 순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두 얼굴은 서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한 가지 색으로 칠해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모두 그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서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 소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읽으면서 여러 번 멈추게 됐습니다. 특정 장면이나 대화가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소설 속 인물들의 모습에서 내 주변의 누군가를 혹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어떤 낙인을 찍고 있는가? 나는 내 욕망을 억누르면서 그것을 미덕이라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누군가의 솔직함을 마녀적 속성이라 규정하며 불편해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독서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박경리 작가의 문학이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힘을 가지는 이유는 그녀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가 변해도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시선의 폭력,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며 살아가야 하는 고통, 그리고 진정한 자아와 사회적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면의 드라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녀와 마녀는 그 드라마의 가장 정직한 기록입니다. 이 소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여럿입니다. 첫 번째는 타인을 규정하는 언어에 대한 반성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수많은 방식으로 타인에게 레이블을 붙입니다. 착하다, 나쁘다, 순수하다, 욕심쟁이다, 희생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러나 박경리의 소설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의 단어로 정의될 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성녀라 불리는 사람도 마녀라 불리는 사람도 그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흐릿하고 가변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한 단어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나머지 무한한 면들을 지워버리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용기입니다. 성녀로 살기 위해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억압하는 인물을 보면서 그 억압이 결코 덕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고통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모든 욕망을 무조건 표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내면의 작업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세 번째는 여성의 삶과 역할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입니다. 박경리는 이 소설을 통해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해온 역할과 그 역할로부터 벗어나려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을 고발합니다. 이것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녀이거나 마녀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어머니이자 헌신적인 아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문제 있는 존재로 규정되는 이분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박경리의 문학은 그 이분법을 거부하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진짜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네 번째는 문학이 가진 치유의 힘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이 소설을 읽는 동안 그리고 다 읽고 난 후에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름 붙이지 못했던 감정들, 표현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박경리의 언어를 통해 형태를 갖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문학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성녀와 마녀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훌륭한 문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은 우리에게 존재의 복잡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성녀와 마녀처럼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훨씬 편하고 명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그 경계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 박경리는 그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녀와 마녀는 결코 쉬운 소설이 아닙니다. 읽는 동안 내내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고 다 읽고 난 뒤에도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소설입니다. 그것이 바로 박경리 문학의 힘입니다. 그녀는 독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대신 성장의 불편함을 선물합니다. 그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이 소설은 분명 삶에 오래 남는 독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의 성녀와 마녀, 그 두 얼굴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어쩌면 박경리가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박경리의 성녀와 마녀를 덮고 나면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소설이 던진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기 때문입니다. 성녀처럼 살아야 하는가, 마녀처럼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함정입니다. 박경리가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분법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설 속 성녀로 불리는 여인이 가장 비극적인 이유는 그녀가 나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하게 사는 것과 자신을 지우며 사는 것을 혼동합니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외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우리는 내 안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때로는 용기 있게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타인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녀라 불리는 여인이 평생 짊어져야 했던 것은 그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타인들이 그녀에게 붙인 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의 단면만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실수를 너무도 쉽게 저지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기적인 사람, 희생적인 사람. 하지만 인간은 그 어떤 단어 하나로도 담을 수 없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규정하고 싶어지는 순간 잠깐 멈추는 것.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이 소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셋째, 우리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녀와 마녀라는 이름은 그 여인들이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주변이, 시대가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시선과 기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진짜 자신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삶은 길게 보면 결국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남이 정해놓은 성녀의 자리에 억지로 앉아있지 않아도 되고, 남이 붙여준 마녀의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삶입니다. 박경리는 이 소설에서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알려줍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우며 세상의 이분법에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성녀도 마녀도 아닌 그저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소설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어떤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든 우리는 그 이름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경리님의 성녀와 마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라 책방이었습니다.